문제 1번. 고정 바이어스 회로의 안정도 S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1번 베타, 2번 알파1 알파, 3번 알파1 알파 베타, 4번 1 플러스 베타. 정답은 4번. 고정 바이어스 회로의 안정도 S는 주로 베타와 관련된 식으로 표현됩니다. 정답인 1 플러스 베타는 이 회로에서 전압 변화에 대한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 간의 관계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안정도를 측정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잘못된 이유로 예를 들어 3번은 알파와 베타를 곱한 형태이지만 실제 공식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전압 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한 2번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알파 관련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인 회로의 안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베타 값은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증폭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회로는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1 플러스 베타는 베타의 값을 통해 전체적인 회로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식입니다. 문제 2번. 중간 주파수가 450kHz인 수신기를 사용할 때 760kHz의 방송 전파에 대한 영상 주파수는 얼마인가? 1번 1620kHz, 2번 1660kHz, 3번 1760kHz, 4번 1775kHz.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1660kHz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간 주파수는 수신기의 중심 주파수가 되며 영상 주파수란 원하는 방송 주파수와 중간 주파수 간의 차이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760kHz의 방송 주파수에 대한 영상 주파수는 760kHz 플러스 1660카우데시언. 다른 보기들은 이 계산 과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중간 주파수와 원하는 방송 주파수 간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공기 중에서 거리가 30cm긴 두 전하의 크기가 0.1C 과 1C일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1번 3 곱하기 사인 109젠, 2번 9 곱하기 사인 109젠, 3번 1 곱하기 사인 1010젠, 4번 3 곱하기 사인 1010젠. 정답은 3번. 두 전하 사이의 힘을 계산하는 공식은 쿨롱의 법칙이며 이에 따르면 두 전하 간의 힘 F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슬래시 사인 제프 K 백슬래시 사인 프렉 Q1 Q2 달디 백슬래시 사인 여기서 백슬래시 사인은 쿨롱 상수로 약 9 곱하기 사인 10젠 제곱미터이며 백슬래시 사인과 백슬래시 사인은 각 전하의 크기를 나타내고 백슬래시 사인은 두 전자의 거리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백슬래시 사인 제프 백슬래시 사인 프렉 0.3비릴 백슬래시 사인 타임즈 10젠 백슬래시 사인 따라서 올바른 답은 3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계산 과정에서 전하의 크기나 거리에 대한 제곱을 잘못 적용하거나 쿨롱 상수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 틀린 값이 나왔습니다. 문제 6번. NPN형과 PNP형 트랜지스터의 전류의 반송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NPN형의 반송자는 전자이다. 2번 PNP형의 반송자는 전공이다. 3번 NPN형의 반송자는 전하이다. 4번 PNP형의 반송자는 호울이다. 정답은 3번. NPN형 트랜지스터의 반송자는 주로 전자이며 PNP형 트랜지스터의 반송자는 전공 또는 호울입니다. 따라서 3번이 올바른 해답으로 지정된 이유는 전하라는 표현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며 호울은 양전하를 가진 전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은 각각 NPN형과 PNP형 트랜지스터의 반송자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7번.
이 110WTV로 표시되는 전압의 시료가 V은 1번 100, 2번 50√2, 3번 50, 4번 60.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90√2분입니다.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110WTV는 원형 정연파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시료값은 최대값의 1√2로 계산되므로 100V의 최대값에서 1√2를 곱하면 50√2V가 됩니다. 1번과 3번은 각각 최대값과 평균값을 잘못 이해해서 틀린 것입니다. 4번은 관련이 없는 값으로 보입니다. 문제 9번. 발진 회로의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번 입력 신호에 따라 위상을 변경시키는 회로, 2번 우입력 신호에 따라 주파수를 변경시키는 회로, 3번 입력 신호에 따라 전압을 변경시키는 회로, 4번 우입력 신호 없이 회로 내에서 교류 신호인 전기 진동을 발생시키는 회로. 정답은 4번. 발진 회로의 주요 기능은 외부 입력 신호 없이 자체적으로 교류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인 4번 옵션은 발진 회로가 스스로 진동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각각 위상 조절, 주파수 변경, 전압 변경과 같은 특정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발진 회로의 핵심 역할인 자율적인 진동 발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4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변조도가 1인 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무변조, 2번 과변조, 3번 100% 변조, 4번 약변조. 정답은 3번. 변조도가 1인 경우, 즉 변조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완전하게 전송되는 상태를 100% 변조라고 합니다. 이는 GARIR 신호의 진폭만을 사용하여 정보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변조는 변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과변조는 변조도가 1보다 큰 상황으로 여기서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중복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약변조는 변조 신호의 전송 범위가 제한적일 때를 말하며 이는 완전한 정보 전달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100% 변조입니다. 문제 12번. 오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2번 전류는 저항에 비례하고 전압에 반비례한다. 3번 전류는 전압과 저항에 반비례한다. 4번 전류는 전압과 저항에 비례한다. 정답은 1번. 오음의 법칙은 전기 회로에서 전압, 저항, 그리고 전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정답인 1번 보기,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오음의 법칙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IV하루로도 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하고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보기와 3번 보기는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전류는 저항에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하며 이는 실제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번 보기 역시 전압과 저항 모두에 대해 전류가 비례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오음의 법칙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1번 보기가 되며 다른 선택지는 오음의 법칙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14번. 지름 20cm, 권수 15회인 원형 코일 중심에 600대 댐대 자기장을 만들려면 몇 대의 전류를 흘려야 하는가? 1번 30, 2번 16, 3번 28, 4번 4. 정답은 3번. 정답은 8대입니다.
원형 코일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원형 코일의 지름이 20cm이고 권수가 15회인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원형 코일에서 생성되는 자기장 강도 백슬래시사인은 전류 백슬래시사인과 코일의 반지름에 비례하며 이 관계식은 백슬래시사인로 표현됩니다는 진공작 이유전 상수, 백슬래시사인은 권수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자기장 강도 600데젬블 이 식에 대입하여 전류값을 계산하면 정답이 8대2가 됩니다. 1번과 2번, 4번의 옵션들은 위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필요한 변수를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문제 15번. 콘덴서 C1 기십 C2 40을 직렬 연결하고 양단에 V 300V 전압을 걸었다. C1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몇 V인가? 1번 5, 2번 50, 3번 100, 4번 200. 정답은 4번. 콘덴서 C1과 C2가 직렬 연결되었을 때 콘덴서의 특성상 각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그 용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용량이 작을수록 더 높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 C1의 용량이 C2보다 작기 때문에 C1에 걸리는 전압이 더 큽니다. 전체 전압 300B를 두 콘덴서 사이의 용량 B이니 1로 나누면 C1에는 200B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잘못된 비율을 적용하거나 전압 분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문제 16번. 5어 회로에서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출력이 논리 0초이 되는가? 1번 어느 한 개 입력이 논리 0일 때, 2번 모든 입력이 논리 1일 때, 3번 모든 입력이 논리 0일 때, 4번 어느 두 개 입력이 논리 1일 때.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모든 입력이 논리 0일 때입니다. 5어 회로는 모든 입력 중 하나라도 논리 1초인 경우 출력이 논리 1초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력이 논리 0초일 때만 출력이 논리 0초이 됩니다. 1번은 틀린 이유. 5어 회로는 한 개의 입력만 0분이라도 다른 입력이 딜분이라면 출력은 딜분이 됩니다. 2번은 틀린 이유. 모든 입력이 딜분일 때 5어 회로는 출력을 딜분으로 내보냅니다. 4번은 틀린 이유. 특정 개수의 입력이 딜분이라도 나머지 입력 중 하나라도 정분이면 출력은 딜분이 됩니다. 문제 17번. 아날로그 계산기의 입력과 관계없는 것은? 1번 길이, 2번 전압, 3번 압력, 4번 펄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이 펄스입니다. 아날로그 계산기는 물리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입력받아 계산하는데 길이, 전압, 압력 모두 이러한 물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값들로 아날로그 계산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펄스는 일시적인 신호 형태로 지속시간이나 빈도 등을 나타내며 아날로그 계산기의 주요 입력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펄스는 아날로그 계산기에서 직접 측정하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문제 18번.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1번 정보의 산술 및 논리 연산, 2번 데이터의 기억, 3번 컴퓨터의 각 장치의 동작을 제어, 4번 조작원과의 대화. 정답은 4번. 중앙처리장치의 주요 기능은 정보를 처리하고 컴퓨터의 각 장치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은 CPU가 실제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데이터 저장은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다른 장치에서 이루어지므로 2번도 CPU의 직접적인 기능이 아니지만 CPU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번인 조작원과의 대화는 주로 입력장치나 출력장치가 담당하는 역할로
CPU 본래의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문제 19번. 전자계산기의 기능 중 프로그램을 해독하고 필요한 장치에 보내며 검사, 통제 역할을 하는 기능은 1번 기억 기능, 2번 제어 기능, 3번 연산 기능, 4번 출력 기능. 정답은 2번. 전자계산기의 기능 중에서 프로그램을 해독하고 필요한 장치에 보내며 검사와 통제 역할을 하는 것은 제어 기능입니다. 이는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컴포넌트를 조정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인 기억 기능, 연산 기능, 출력 기능은 각각 데이터 저장, 수학적 계산, 결과 표시 등의 특정한 역할만 하므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20번. 운영체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RISC, 2번 UNIX, 3번 윈도우 XP, 4번 MVS.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RISC입니다. RISC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속하지 않습니다. 반면 UNIX, 윈도우 XP, MVS는 모두 실제 운영체제입니다. UNIX는 주로 서버나 대학 연구소에서 많이 사용되며 윈도우즈 XP는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운영체제였고 MVS는 IBM의 주요 기업용 운영체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는 모두 운영체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문제 22번. 다음 중 자료 처리를 가장 고속으로 할 수 있는 장치는 1번 자기 테이프, 2번 종이 테이프, 3번 자기 디스크, 4번 천공 카드. 정답은 3번. 자기 디스크가 가장 빠른 자료 처리 속도를 가진 장치입니다. 자기 디스크는 내부 저장 장치로서 데이터에 읽고 쓰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테이프, 종이 테이프, 천공 카드는 모두 외부 저장 장치로 분류되며 이들 장치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직접적인 컴퓨터 입력 출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자기 디스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 23번. 서브루틴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컴퓨터의 동작 상태를 관찰하고 통제하며 제어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프로그램이다. 2번 자주 사용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인터럽트 발생 시의 처리 프로그램은 서브루틴으로 구성한다. 3번 서브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IO 프로그램은 서브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4번 주 프로그램이 서브루틴을 호출하고 서브루틴 수행 시에는 주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정답은 1번. 해설. 서브루틴은 주 프로그램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호출되는 작은 프로그램 단위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재사용성과 코드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보기처럼 컴퓨터 동작 상태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서브루틴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이는 보통 운영체제나 시스템 레벨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2, 3, 4번 보기들은 각각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모듈화하거나 주 프로그램과 서브루틴 간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어 서브루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 25번. 2의 2의 보수는 1번 2, 2번 2, 3번 2, 4번 2. 정답은 3번. 정답은 2입니다. 2의 보수를 구하려면 먼저 그 수의 1의 보수를 구한 뒤에 가장 오른쪽에서부터 첫 번째 0을 만났을 때 그 위치까지의 모든 비트를 반전시킵니다.
여기서 2의 1의 보수는 2이고 이어서 2의 보수로 전환하면 오른쪽에서 첫 번째 0 바로 왼쪽에 있는 1을 포함하여 모든 비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잘못된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입니다. 1번과 2번 보기 모두 2의 보수 계산 방법을 잘못 이해했거나 적용한 것이며 4번은 원래 주어진 수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 26번. 전자파의 VHF대의 주파수 범위는 1번 30kHz 300kHz 2번 300kHz 3000kHz 3번 30MHz 300MHz 4번 300MHz 3000MHz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인 30MHz, 300MHz입니다. VHF 대역은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전자파의 파장이 짧아져 안테나 크기가 작아지고 이는 휴대가 용이하고 건물이나 지형을 통과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MF 대역에 해당하며 주파수가 너무 낮아 전파의 파장이 길어져 안테나 크기가 커집니다. 4번은 UHF 대역으로 VHF보다 주파수가 높아 건물이나 지형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VHF는 주파수가 30MHz에서 300MHz 사이인 것이 맞습니다. 문제 27번. 의사 공중선은 신호 발생기와 수신기 사이에 삽입하는 회로 또는 송신기 출력 측정 시 사용하는 회로이다. 송신기의 출력을 측정하는데 이 공중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정합장치로 사용코자 2번 불필요한 전파 발사의 방지 3번 기생 발사의 억제 4번 변조도 측정 정답은 2번. 의사 공중선을 사용하여 송신기의 출력을 측정하는 주된 목적은 불필요한 전파 발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의사 공중선이 삽입되면 실제 안테나를 거치지 않고도 송신기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시스템 테스트 중에 실수로 외부 환경으로 전파가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비의 성능 검사와 동시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합장치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의사 공중선 자체가 시험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생 발사는 주파수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의사 공중선을 통해 측정한다고 해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조도 측정은 의사 공중선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며 이는 전용 장비를 이용해 수행됩니다. 문제 28번. 전리층이나 대류권층 내에 불규칙하게 전자밀도가 강한 부분이 존재하여 초단파대에서 가시거리보다 더 먼 거리의 수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1번 지표파 2번 전리층파 3번 직접파 4번 산란파 정답은 4번. 정답은 산란파입니다. 산란파는 전리층이나 대류권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전자밀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이 현상이 초단파대의 신호를 더 먼 거리까지 퍼뜨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가시거리보다 더 멀게 수신이 가능해집니다. 지표파, 전리층파, 그리고 직접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파가 지구 표면이나 전리층을 따라 진행되거나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불규칙한 전자밀도 때문에 초단파대 신호의 거리를 늘리는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 29번. FM 수신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AM 수신기보다 통과 대역이 넓다. 2번 진폭 제한기를 사용할 수 없다. 3번 스켈치 회로를 사용한다. 4번 이중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진폭 제한기를 사용할 수 없다입니다. FM 수신기는 신호의 위상 변화를 이용하므로
진폭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폭 제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신호의 품질을 높이고 왜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7번이 잘못되었습니다. AM 수신기보다 FM 수신기는 통과 대역이 좁습니다. FM 방식은 주파수를 이용하므로 더 정밀한 필터링이 가능해 대역폭이 넓지 않습니다. 또한 3번 딘 스켈치 회로는 실제로 FM 수신기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신호의 위상 변화를 검출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근 맞습니다. 이중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은 FM 수신기에서도 널리 쓰이는 설계 방법입니다. 문제 30번.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 1000kHz의 전파를 수신하고 있을 때 국부 발진 주파수가 1500kHz라면 중간 주파수는 얼마로 되는가? 1번 455kHz, 2번 500kHz, 3번 1455kHz, 4번 2500kHz. 정답은 2번.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 중간 주파수는 국부 발진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수신 주파수가 1000kHz이고 국부 발진 주파수가 1500kHz로 주어졌으므로 중간 주파수는 두 값의 차이인 500kHz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과 3번, 4번 옵션은 수신 주파수와 국부 발진 주파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계산을 잘못 수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문제 31번. 스펙트럼 분석기의 용도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변조의 직선성 측정, 2번 펄스폭 및 반복률 측정, 3번 RF 간섭 시험, 4번 FM 편차 측정. 정답은 1번. 스펙트럼 분석기는 주파수 대역 내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정답인 1번 변조의 직선성 측정은 스펙트럼 분석기의 주요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신호의 왜곡 정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장비나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번 펄스폭 및 반복률 측정, 3번 RF 간섭 시험, 그리고 4번 FM 편차 측정은 모두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주파수 대역 내의 신호 특성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며 스펙트럼 분석기의 기본적인 역량을 잘 활용합니다. 문제 32번. 기본파의 진폭이 10V, 제2고조파 및 제3고조파의 진폭이 각각 4V, 3V의 전압에 대한 진폭 일그러짐률은? 1번 20%, 2번 30%, 3번 40%, 4번 50%. 정답은 4번. 진폭 일그러짐률은 주파수의 기본파 진폭과 고조파 진폭들의 합산 비율을 나타내며 이를 계산하면 정답이 50%가 됩니다. 기본파 진폭이 10V이고 제2고조파와 제3고조파의 진폭이 각각 4V, 3V인 경우 고조파들의 합은 7V입니다. 이 값을 기본파 진폭에 더한 후 고조파들의 합을 전체 진폭으로 나누면 일그러짐률을 구할 수 있는데 11.7에서 0.7이 일그러짐률로 변환되어 70%가 됩니다. 그러나 일그러짐률은 고조파의 비율만 따져서 계산하므로 7V를 기본파 진폭인 14.28%에서 50%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0%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일그러짐률을 잘못 이해하거나 계산 방법이 틀려서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조파의 합만 따져서 전체 진폭에서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파와 고조파의 관계에서 비롯된 일그러짐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다른 보기는 모두 잘못 계산한 결과입니다. 문제 33번. 급전선의 임피던스가 75Ω가 긴 안테나의 특성 임피던스가 25Ω가 긴 피더를 연결한다면 반사계수는 얼마인가? 1번 0.2, 2번
0.5 3번 0.6 4번 0.8 정답은 2번. 반사계수는 안테나와 피더의 임피던스가 서로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문제에서 안테나의 특성 임피던스는 75Ω이고 이를 연결하는 피더의 임피던스는 25Ω로 주어졌습니다. 반사계수를 구하기 위해 두 임피던스 값을 이용해 계산식 나누기 사인을 사용하면 이 경우 나누기 사인 0.25 나누기 사인 1.25 0.2 나누기 사인 0.4 0.25 곱하기 사인 0.64 0.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0.5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계산 과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결과로 틀린 것입니다. 문제 34번.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 주파수 변환부의 역할은? 1번 입력된 고주파 신호를 증폭한다. 2번 중간주파 신호를 증폭한다. 3번 저주파 신호를 증폭한다. 4번 중간주파 신호를 만들어낸다. 정답은 4번.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 주파수 변환부의 역할은 입력된 고주파 신호를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시켜 중간주파 신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주파 신호는 이후 단계에서 더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1번과 3번은 증폭 관련 역할을 묘사하고 있으나 주파수 변환부의 주요 기능은 신호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들 옵션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2번은 중간주파 신호를 증폭한다는 내용으로 실제로는 이를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하자면 주파수 변환부는 고주파 신호를 우리가 원하는 특정 주파수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35번.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국내 방송 위성인 무궁화 1호 위성을 발사한 연도는? 1번 1970년 2번 1982년 3번 1990년 4번 1995년 정답은 4번. 무궁화 1호 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국내 방송 위성이자 통신 위성이었으며 이 위성을 발사한 연도는 1995년입니다. 이 시기까지 전파를 이용한 TV 방송은 대부분 외국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의존했으나 무궁화 1호의 성공으로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0년과 1982년에는 상업용 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으며 1990년에도 아직 무궁화 1호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 연도는 올바른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궁화 1호의 성공은 한국의 통신산업과 방송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제 36번. 정지 궤도 위성을 통신 위성으로 사용할 때 특징은? 1번 위성을 용이하게 추적할 수 없다. 2번 위성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번 정지 궤도는 남극과 북극에 존재한다. 4번 전화회선에서는 전파의 시간 지연이 있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 전화회선에서는 전파의 시간 지연이 있다가 맞은 이유는 정지 궤도 위성은 지구상에서 동일한 위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통신에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구와 위성을 오가는 신호의 거리가 매우 멀어져 전파가 왕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 지연은 실제 대화나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 느껴지게 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정지 궤도 위성은 지구상에서 고정된 위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2번 정지 궤도에는 공간 제한이 있어 한 번에 많은 위성을 배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성의 수는 제한을 받습니다. 3번 정지 궤도는 지구상에서 고정된 위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남극이나 북극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7번.
지표파의 전파에 가장 감쇄를 많이 주는 곳은? 1번 평야, 2번 해상, 3번 산악지대, 4번 시가지.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시가지입니다. 지표파의 전파는 건물이나 고층 빌딩, 도로 등 다양한 장애물을 만나 감쇄하게 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장애물이 많아 전파가 더 많이 흡수되고 산란되어 감쇄 효과가 큽니다. 평야, 해상은 비교적 평평하고 장애물이 적어 전파의 진행에 큰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의 복잡함으로 인해 반사나 산란 현상이 발생하지만 직접적인 흡수보다는 간접적으로 전파를 방해하므로 감쇄 효과가 시가지보다 덜합니다. 문 제38번. 다음에 열거한 AM 송신기의 구성요소 중 신호파와 반송파를 합성하여 AM파로 만드는 곳은? 1번 변조기, 2번 전력 증폭기, 3번 완충 증폭기, 4번 주파수 채배기. 정답은 1번. 정답은 변조기입니다. 변조기는 AM 방식에서 신호파와 반송파를 합성하여 AM 파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라디오 방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신호파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이나 목소리 등을 의미하고 반송파는 그 신호를 전달하는 주파수입니다. 전력 증폭기, 완충 증폭기, 그리고 주파수 채배기는 각각 파형을 강화하거나 주파수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지만 AM 파형의 합성을 담당하는 것은 변조기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문제에서 요구한 특정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문 제39번. 전개 강도의 측정 지점의 시료 높이 2잼의 안테나에 유기되는 전압이 100이라면 그 지점의 전개 강도는 몇 잼인가? 1번 0.02, 2번 50, 3번 200, 4번 400. 정답은 2번. 전개 강도는 전기장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안테나의 시료 높이가 2m이고 이 지점에서 측정된 전압은 100댐빗입니다. 전개 강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은 EVD입니다. 여기서 V는 전압, D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전개 강도는 100댐빗 나누기 사인 2잼 50잼비잼가 됩니다. 1번과 3번, 4번은 잘못된 이유로는 각각의 계산 결과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1번은 전압을 시료 높이로 나눈 값에 비해 너무 작고 3번과 4번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2번인 50잼비잼디입니다. 문 제40번. 다음 중 정류 회로의 초호크 코일의 작용은? 1번 직류분을 막기 위하여, 2번 맥류분을 막기 위하여, 3번 전압을 낮추기 위하여, 4번 전압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은 2번. 정류 회로에서 초호크의 주요 역할은 교류에 포함된 잡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코일은 맥류를 차단하고 직류는 통과시키므로 정류 회로에서 발생하는 교류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따라서 초호크 코일의 주요 기능은 맥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직류를 막거나 전압을 조절하는 것은 크가 아닌 다른 회로 요소들이 담당하므로 1번과 3번, 4번 보기들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문제 42번. FS 통신 방식은 일종의 어떤 변조 방식인가? 1번 PCM 변조 방식, 2번 AM 변조 방식, 3번 FM 변조 방식, 4번 PPM 변조 방식. 정답은 3번. FS 통신 방식은 주파수 변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FM은 신호의 주파수가 정보를 담아 전송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왜곡이나 잡음에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FS 통신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PCM,
AM, ppm는 각각 다른 신호 전송 방식으로 FM과 같은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FS 통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FS 통신에서 주파수를 바꿔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FM이 맞고 다른 변조 방식들은 이런 특징을 갖추지 못합니다. 문 제43번. 수신기의 종합주파수 특성 및 파형의 일그러짐률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1번 선택도, 2번 안정도, 3번 충실도, 4번 잡음지수. 정답은 3번. 정답은 충실도입니다. 충실도는 수신기에서 받은 신호가 원래의 형태와 얼마나 유사하게 재생되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주파수 특성과 파형 일그러짐률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선택도, 안정도, 잡음지수는 각각 특정 조건 하에서 수신기 성능의 다른 측면을 나타냅니다. 선택도는 원하는 신호만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안정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수신기의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잡음지수는 신호와 잡음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문 제44번. 안테나를 구조에 의해 분류하였을 때 관계없는 것은 1번 선형 안테나, 2번 판상 안테나, 3번 입체 안테나, 4번 정제파 안테나.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정제파 안테나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안테나의 구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선형 안테나, 판상 안테나, 입체 안테나는 모두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실제 존재하는 종류의 안테나입니다. 하지만 정제파 안테나는 전기공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는 특정한 구조를 가진 안테나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형 안테나, 긴 선 형태로 전기를 흘려 방향성을 가지는 안테나. 판상 안테나, 평평한 판 모양으로 전기장을 형성하는 안테나. 입체 안테나, 복잡한 3차원 구조를 가진 안테나로 다양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문 제45번. 다음 중 안테나의 손실 저항이 아닌 것은 1번 도체 저항, 2번 접지 저항, 3번 복사 저항, 4번 코로나손. 정답은 3번. 안테나의 손실 저항은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나타내며 주요한 원인으로 도체 저항, 접지 저항, 코로나손 등이 있습니다. 복사 저항은 이들 중 하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복사 저항은 안테나가 전기자장파를 외부 공간으로 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손실이 아니라 에너지의 방출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에 도체 저항은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저항력이고 접지 저항은 안테나와 지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의미하며 이들은 모두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또한 코로나손은 고압 전기장이 공기 중에 방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역시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문 제46번. 통신 보안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번 방어수단이다. 2번 양성적이다. 3번 방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4번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입니다. 통신 보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그 복잡성과 다양성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거리가 먼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어수단, 양성적이라는 표현은 통신 보안이 공격으로부터 시스템과 정보를 지키는 방어적인 성질을 잘 나타냅니다. 또한 방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설명은 보안 유지에 필요한 많은 자원과 노력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보안의 실제 어려움과 특성에 비해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는 표현은 거리가 멉니다. 문 제47번. 다음 중 정보기기 인증의 처리기간은 신청 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가? 1번 3일 이내, 2번 5일 이내, 3번 7일 이내, 4번 30일 이내. 정답은 2번. 정보기기 인증의 처리기간은 신청 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 5일 이내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실제 법규와 맞지 않아 틀립니다. 예를 들어 3일이나 7일 또는 30일이라는 기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시한 정보기기 인증 처리 기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면 신청자가 필요한 인증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제48번. 다음 중 공중선계의 충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정합이 충분할 것, 2번 명료도가 충분할 것, 3번 우 공중선은 이득이 높을 것, 4번 만족스러운 지향성을 얻을 수 있을 것.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명료도가 충분할 것입니다. 공중선계의 충족 조건은 주로 시각적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정합성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향성을 통해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분하고 이끌어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료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공중선계의 주요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명료도는 그림이나 이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공중선계에서는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감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보기들 중 1번, 3번, 그리고 4번은 모두 공중선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정합성과 지향성을 포함하여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문 제49번. 전파 형식이 C3F인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방송국 무선 설비의 점유주파수 대폭의 허용치는? 1번 6MHz, 2번 4MHz, 3번 2MHz, 4번 1MHz.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인 6MHz입니다. 이 문제에서 C3F 형식의 텔레비전 방송은 표준 TV 채널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주파수 대역폭이 6MHz가 허용됩니다. 다른 옵션들은 특정 조건이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C3F 형식의 TV 방송에서는 반드시 6MHz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MHz나 1MHz와 같은 값은 이 문제의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50번. 무선 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 변동율이 정격 전압의 몇 %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 1번 5 ± 5%, 2번 5 ± 10%, 3번 6 ± 15%, 4번 5 ± 20%. 정답은 2번. 무선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전압 변동이 적어야 합니다. 국제 표준에 따르면 무선 설비용 전원은 정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답변은 2번 5 ± 10%입니다. 만약 전압 변동이 너무 크면 무선 설비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중요합니다. 문제 51번. 무선 설비 자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아닌 것은? 1번 퓨즈, 2번 급전선, 3번 필회기, 4번 자동차 단기.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급전선입니다. 급전선은 전기를 배관이나 기기에 공급하는 역할만 하므로
무선 설비 자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반면에 퓨즈는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자동으로 끊어져 전기 회로를 차단하여 손상을 방지합니다. 필회기는 빗물이 아닌 천둥 번개의 전기를 지상으로 내려보내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단기는 과부하나 단락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는 무선 설비의 보호 장치입니다. 문제 52번. 자재 보안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번 비인가자 접근 방지, 2번 무용자재의 완전 파기, 3번 비밀자재 보관 용기의 비치, 4번 상대방 통신의 특성을 파악.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상대방 통신의 특성을 파악입니다. 이 옵션은 자재 보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주로 정보 수집이나 탐지 활동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은 모두 물리적 보호나 비밀 유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서 자재 보안의 핵심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인가자 접근 방지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료와 장비를 보호하고, 무용자재 파기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으며, 비밀자재 보관 용기 비치는 중요한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옵션은 모두 자재 보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치입니다. 문제 53번. 무선국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무선 설비와 무선 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2번 5전파를 이용하여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 방식, 3번 무선 전신, 무선 전화 그 밖에 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인 시설, 4번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그 밖에 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통신 방식.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무선 설비와 무선 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책입니다. 이 정답이 맞는 이유는 무선국이란 무선 통신을 위한 설비뿐만 아니라 그 설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무선국의 전체적인 개념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2번과 4번은 각각 부호와 음성 통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무선국이 하는 일 중 일부일 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또한 3번은 무선전화나 무선전신 등 특정한 무선 시스템만을 언급하고 있어 무선국의 개념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선국이란 무선 통신에 필요한 모든 설비와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는 포괄적인 정의가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54번. 통신수단별로 보안도 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1번 음향통신, 시호통신, 등기우편, 무선통신, 전령통신, 2번 전령통신, 등기우편, 시호통신, 음향통신, 무선통신, 3번 등기우편, 전령통신, 음향통신, 시호통신, 무선통신, 4번 무선통신, 시호통신, 전령통신, 등기통신, 음향통신.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전령통신이 가장 안전한 통신수단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이 유출될 위험이 적습니다. 다음으로 등기우편도 물리적으로 보안이 강해 내용물이 누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시호통신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라 어느 정도 안전하지만 음향통신과 무선통신은 공중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므로 해킹이나 탈취 위험이 높습니다. 1번, 3번, 그리고 4번 보기들은 각각 무선통신이나 음향통신의 보안성을 과대평가하거나 직접적인 물리적 통신수단인 전령통신과 등기우편을 낮게 평가하여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55번. 전화통신의 보안 대책이 아닌 것은? 1번 통신재원의 수시 변경, 2번 음어 및 약호 등으로 내용 은폐, 3번 비밀이나 중요 내용의 통화 억제,
4번 전화기 또는 회로의 자동 보안 장치 시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통신재원의 수시 변경입니다. 이 옵션은 보안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뿐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전화통신에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들로 음원화 약호 사용, 중요한 내용의 통화 제한, 그리고 보안장치 설치가 실제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통신재원의 수시 변경은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전화 서비스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저해할 뿐입니다. 문제 56번. 인증이 면제되는 정보통신기기의 수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자는? 1번 전파연구소장, 2번 전산관리소장, 3번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이사장, 4번 중앙전파관리소장.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전파연구소장입니다. 정보통신기기의 인증 면제 수량을 정하는 권한은 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직위가 담당하는데 이 경우 전파연구소장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다른 보기인 전산관리소장,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이사장,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므로 해당 권한은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증이 필요하지만 일정 수량 미만의 기기는 특별한 조건 하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바로 전파연구소장입니다. 문제 57번. 중파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블랭킷 에리어 내의 가구 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 내 가구 수의 몇 % 이하인가? 1번 0.1, 2번 0.25, 3번 0.3, 4번 0.35.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인 0.35입니다. 중파 방송국을 개설할 때 그 방송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랭킷 에리어 내의 가구 수는 해당 방송국 전체 방송구역 내 가구 수의 최대 35%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송국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은 각각 10%, 25%, 30%로 정답인 35%보다 적음으로 틀립니다. 이러한 제한은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지역에 균형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제입니다. 문제 58번. 통신보안상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것은? 1번 1급 비밀, 2번 2급 비밀, 3번 3급 비밀, 4번 대외비.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1급 비밀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급 비밀이며 이 정보가 누출되면 국가 간의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2급과 3급 비밀은 중요하지만 그 위험성은 1급 비밀만큼 크지 않습니다. 대외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급 비밀은 국가의 생사고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면 국제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 59번. 다음 중 형식 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가 아닌 것은? 1번 경보자동전화장치, 2번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3번 비동가입 무선전화장치, 4번 개인 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경보자동전화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일반적으로 유선 연결을 통해 작동하며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2번부터 4번까지의 기기는 모두 무선 신호를 이용해 통신하거나 제어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 등록이 요구됩니다. 간이 무선국용, 이동가입 무선전화, 개인 휴대통신용 장비들은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정부의 규제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 60번. 다음 중 무선국의 허가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무선국의 제정사항, 2번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3번 무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4번 허가의 유효기간. 정답은 1번. 무선국의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류와 이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정답인 D번은 무선국과 제정 관련 내용을 묻고 있는데 이는 허가증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반면 2번은 무선국의 종류와 이름을 물어보고 있어 허가증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3번은 무선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인원수를 묻는데 이 역시 허가증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물어보는데 이 또한 허가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무선국의 제정 관련 내용은 허가증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보기들은 모두 허가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